안녕하세요. 최근에 정말 황당한 일을 겪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시댁 며느리로 살아온 지 15년 정도 되었고, 그동안 큰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내왔었어요. 제 밑에 동서도 결혼한 지 10년 차 되었는데, 밝은 성격 탓에 항상 시댁 집안의 분위기를 담당했었어요. 시모도 동서를 아껴주셨고 거의 항상 붙어 다닐 정도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왔었는데 어느 날부터 시모와 동서의 사이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만 느꼈던 게 아닌 가족들 모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주고받는 말투에 신경이 쓰이고 있었죠. 10년간 시모와 서로 웃고 잘 지내던 동서가 시모의 말에 날카롭게 받아치는 행동에 저는 너무 놀라서 따로 대화를 했었지만 속마음을 꺼내고 싶지 않은 건지 제대로 된 대답은 듣지 못했고 그냥 좀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다며 대충 둘러대고 자리를 벗어났어요. 집요하게 물어본다 해도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 일단 지켜보기로 했었죠. 알게 모르게 학벌 때문에 시모에게 천덕꾸러기였던 동서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웃으면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동서의 행동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고 시모는 그런 동서에게 조금도 지적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던 시부가 도저히 안 되겠던지 식사를 하던 도중 조용하게 한마디 하시면서 풀어나가려 하셨는데 예상하지 못한 동서의 한마디에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정도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동서의 행동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둘이 투닥투닥해도 아주 잘 지내더구만. 요즘 들어 왜 그러는 거야? 서로 안 좋은 감정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풀어야지. 집안 분위기 불편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굳이 먼저 손을 내밀 필요는 없죠. 저도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은 터라 지금까지 어머님과 함께 지냈던 세월들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중인걸요? 아마 평생 지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입으로는 말하기 싫으니까 어머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당신 작은 며느리한테 뭐 책 잡힌 거라도 있는 거야?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데? 확실히 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다음부터는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어야 할 거야. 내가 큰 소리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다들 잘 알고 있지? 오늘 자리가 만들어졌으니 잘 해결하고 끝내는 걸로 하자고. 동서는 시부의 말에 불편했는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모도 시부의 눈치를 보면서 먼저 일어나셨죠.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시모가 동서에게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하루빨리 해결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시모가 동서와 대화를 하고 싶었는지 방문을 두드리면서 동서를 불렀어요. 주방에 모여있던 가족들은 방에서 나오는 동서가 시모를 따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좋게 해결이 되나 싶었지만 한 10분 정도 지나자 동서가 씩씩거리면서 현관문을 쾅 닫고 들어오는데 그 소리에 놀란 가족들은 급하게 거실로 나왔고 방으로 다시 들어간 동서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시모가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축 처진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부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고 동서가 들어간 방문을 두드리면서 당장 나오라고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결혼 생활 15년 동안 이런 심각한 집안 분위기는 처음이었고 시부의 화난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던 저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도 시부의 모습에 많이 놀랐는지 진정시키려 했었지만 시부는 참을 만큼 참았다면서 동서를 다시 거실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무언가 심술이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돌리고 있던 동서를 바라본 남편이 서방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최대한 빨리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집안 분위기를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서방님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한 눈치였고 확실한 건 동서가 시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녁 시간이 제일 바쁘긴 하지만 집안일이 더 크기 때문에 서둘러 안 좋은 상황을 풀어주는 게 먼저였어요. 동서와 시모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고 거실에서는 침묵만 흐르고 있었죠. 시부는 시모에게 아무 말 없이 언제까지 서 있기만 할 거냐고 서로 최대한 좋게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냐고 다시 좋게 얘기했어요. 오늘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꽤 오랫동안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이 쌓인 것 같은데 왜 풀지 않고 계속 담아두기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모두 다 불편해진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오래 끌면 끌수록 상처는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고 그동안 잘 지내왔던 세월들이 모두 무너지게 되는 거라고. 미안해요. 나도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건 작은 며느리와 단둘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서 아직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 쉬세요. 너희들도 걱정하지 말고 일단 들어가 있어라. 내가 최대한 좋게 해결한 다음 나중에 설명해 줄 테니까 어서들 들어가 쉬래도. 저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좋은 것도 아닌데 뭐하러 입 밖으로 까내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테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동서의 말에 시모가 확실히 무언가 책잡힐 만한 행동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부는 한숨을 내쉬더니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셨고 저희도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것 같아 일단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무언가 고민에 빠진 듯 심각한 얼굴을 하길래 무슨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혼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닐 거라고 혀를 찼어요. 제가 다시 재차 물어보는 말에 남편은 그제서야 저에게 답을 해주었고 시모의 과거에 대해 얘기해 주었죠.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때가 벌써 20년 전이네. 우리 엄마가 겉으로 봤을 땐 상당히 조용한 성격 같잖아.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그건 엄마가 진짜 성격을 억누르고 있는 거거든. 아버지도 엄마의 겉모습에 반해서 결혼까지 하셨다고 했었지. 그런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으셨어. 그리고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쳤었지. 그날 이후 엄마는 자신의 진짜 성격을 완전히 감추면서 살았었고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는데 재수 씨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항상 조용하셨던 분이 말도 많아지고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잖아. 엄마한테 따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재수 씨가 엄마 젊었을 때와 성격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였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있었지. 엄마의 과거를 당신한테 처음 꺼내는 건데 무슨 사건이 있은 줄 알아? 과거에 엄마가 클럽 죽순이었다는 거야. 클럽에서 열리는 막춤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고 다닐 정도로 노는 걸 상당히 좋아했고 주량도 말술이라고 들었었어. 아버지랑 결혼하고 나선 최대한 조용히 살고 계셨는데 갑자기 변해버린 삶과 가정을 깨면 안 된다는 책임감 때문인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과거에 항상 함께 했었던 친구를 만나게 된 거야.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런지 완전히 끊었던 술을 입에 대게 되었고 엄마는 분위기에 휩쓸려 클럽에 다시 발을 들이게 되었고 그동안 진짜 성격을 숨기고 살았던 엄마는 다시 그 맛을 알아보려 가족들 몰래 다니다가 결국 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야. 그리고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엄마는 또다시 쥐죽은 듯 살고 계셨는데 사람 성격이 쉽게 변하는 건 아니잖아. 항상 밝고 노는 걸 좋아하는 재수 씨를 보니까 또다시 몸이 근질거리기 시작하셨나 봐. 내 추측이지만 그런 곳에 갔다가 재수 씨한테 걸린 게 아닌가 싶어. 아버지가 한 번만 더 걸리게 되면 그땐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 줄 알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재수 씨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겠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그렇다고 동서가 저렇게까지 시모에게 분노하면서 화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 이렇게까지 표를 내야 할 이유로는 부족한 것 같은데? 남편도 제 말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시모가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 해도 동서가 시모를 싫어할 정도로 막대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항상 조용하게 지내시는 시모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돼서 많이 놀라긴 했지만 동서와는 별개인 것 같아 보였죠. 잠시 뒤 서방님이 시댁에 도착했는지 목소리가 들리길래 거실로 나가자 동서가 집에 갈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서방님이 동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남편이 동서가 무슨 일 때문에 시모와의 관계가 안 좋아졌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대화를 주고 받았어요. 저희도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아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 많이 답답했어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아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수술실 앞에서 쓰러져 울고 계신 시모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남편이 여쭤보자 집안 계단에서 구르셨다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눈 감고도 잘 다니던 양반이 갑자기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2층에서 굴러 떨어졌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니? 병원에서는 일단 뇌진탕으로 진단을 내리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별일 없어야 할 텐데 너희 아빠 이대로 세상 떠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니?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이러다 어머님까지 쓰러지시겠어요. 아버님은 평소에도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금방 회복하실 거예요. 어머님이 마음 굳게 잡으셔야죠. 전부 다 내 잘못이다. 너희 아빠가 최근에 눈이 좀 침침하다고 해서 안경을 새로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했었거든. 내가 옆에서 잘 챙겨주니까 같이 가길 원했는데 최근에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신경을 못 써주고 있었어. 혼자 가라고 해도 굳이 나랑 같이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하필 오늘 사고가 난 거다. 내가 너희 아빠를 서둘러 챙겨줬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전부 다 내 잘못이다. 이대로 세상을 떠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니? 시모는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내면서 힘들어 하셨고, 뒤이어 동서내외도 병원에 도착해 저희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시모 옆에 앉아 있었고, 남편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었죠. 그렇게 몇 시간 뒤에 시부가 수술실에서 나왔고, 의사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후두부에 충격이 가해져 혈관이 터짐과 동시에 내압이 올라 뇌에 손상이 가서 어느 정도 경과를 지켜봐야 다음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에 시모는 털썩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언제 깨어날 수 있는지 물어보자 의사는 환자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라고 확실하게 언제 일어나실 수 있는지 대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상당히 당황스러웠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와 같이 식사를 하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병실에서 깨어나지도 못하시고 누워 계신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매일같이 시부 옆을 지켜주셨고 저희 부부도 시간이 될 때면 병원에서 일손을 도왔어요. 동서내외도 자주 와서 이것저것 신경을 써주고 있었죠. 시부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니 시모와 동서가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도 사라졌고 모두가 시부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죠. 그렇게 조용히 지나가나 싶었는데 어느 날 저녁 충격적인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항상 병원에만 계시던 시모가 걱정이 돼서 제대로 된 저녁 한 끼 사드리고 싶어 남편과 함께 저녁 시간에 찾아가게 되었죠. 시모가 저녁 시간에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항상 너무 늦은 저녁에는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퇴근 후 잠깐 일손을 도와드리거나 주말에만 함께 시간을 보냈었죠. 그렇게 시부가 누워 계신 병실 문을 열었는데 당연히 계실 줄 알았던 시모가 보이지 않아 문자를 한 통 넣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답변을 받게 되었고 저는 너무 놀라 떨리는 손으로 시모와 문자를 주고받게 되었죠. 옆에 있던 남편도 심각한 얼굴로 문자 내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요즘 끼니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해서 저녁 한 끼 같이 할까 하거든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나 지금 너희 시아버지 병실에 앉아 있지. 좀처럼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내가 요즘 입맛이 없다. 오늘은 시간도 늦었으니까 주말에 얼굴 보도록 하자. 그리고 저녁에는 오지 말라고 했잖아. 조용한 병실 시끄러워지는 것도 싫고 나 혼자 병원에 있고 싶으니까 올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너희들끼리 저녁 먹어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너희 시아버지 손이 너무 까칠하구나. 지금 혼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겠니? 그럼 나중에 얼굴 보도록 하자. 당신도 지금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내용 봤지? 우리가 지금 아버님 옆에 있는데 어머님이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계신 거야? 아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나도 당황스럽네. 엄마가 다른 병실을 착각하실 일은 없는데 엄마 가방이 없는 걸로 봐선 잠깐 외출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지? 저희는 시모가 보낸 문자를
한참 동안 쳐다보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전화를 해야 할지 아니면 저희가 병원에 있는데 어디 가신 거냐고 다시 여쭤봐야 할지 고민이 많았었죠. 남편은 아무 답장도 하지 말라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주길래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깊은 잠에 빠지셨는지 평온한 얼굴로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저희는 시모가 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저녁 12시가 될 때까지도 시모는 병원에 오지 않으시길래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이 되고 있었죠. 남편은 일단 시모에게 전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길래 핸드폰을 들어 시모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 남편의 핸드폰에서 진동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고 확인을 해보니 서방님한테 걸려온 전화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희는 서방님의 한마디에 급하게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동서가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집안을 휘저으며 한바탕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동서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서방님이 남편의 팔을 잡아 끌어 당겼습니다. 너 정신 나갔어? 왜 내 팔을 붙잡는 건데? 엄마랑 재수 씨를 말려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지금 머리채 잡혔는데 너는 아무렇지도 않아? 형, 잠깐만 기다려봐. 나도 지금 알게 된 사실이고 너무 충격적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 사람의 말을 듣기 전까진 나도 화를 내면서 엄마 편을 들었었는데 저 사람이 한마디 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 형도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듣게 된다면 아마 지금의 마음이 달라질 거야. 다들 오셨어요? 어머님, 보이세요? 아주버님이랑 형님 오셨네요. 이제 그 사악한 실체를 드러내시죠. 언제까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내가 뭘 숨겼다고 그래? 나는 결백하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너희들 뭐하고 있어? 작은 며느리 좀 어떻게 해봐라. 이러다 몇 개 없는 머리털 다 뽑히겠다. 그냥 눈 감아주면 이 집 너한테 준다고 했잖아. 200평짜리 전원주택이면 과분한 거 아니니? 고졸 주제에 내 아들 잘 만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감히 내 머리를 잡아? 이러고도 네가 무사할 것 같아?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네가 원하는 걸 받고 싶으면 당장 이 손 놓거라. 정말 안 놓을 거야? 제가 왜 놔줘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누가 이 집 가지고 싶다 했어요? 고졸이라서 배운 게 없어 무식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사람의 도리는 알고 살아왔거든요. 제가 그만하시라고 경고했죠. 어머님은 제 말을 무시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고요. 아주버님, 형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똑똑히 들어주세요. 동서의 입에서 나온 기막힌 말에 당장 뜯어 말려야 한다는 남편도 흥분을 가라앉혔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휘청거리면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시모에게 다시 확인하려 재차 물어보자 입을 굳게 닫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며 오열을 했고 동서는 그제서야 시모의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습니다. 시모는 남편한테 달려와 무릎을 꿇으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저한테 살려달라는 말이 나와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엄마 연세가 지금 몇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요. 나도 너희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더 늦기 전에 좀 더 인생을 즐기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렇다고 우리 큰아버지랑 바람을 피워요? 제가 모든 가정이 무너지는 행동이라고 그만 멈춰달라고 부탁까지 했었잖아요. 아주버님 말대로 어머님이 바람 피울 나이는 지났다고요. 앞으로 살 날보다 세상 떠날 날이 훨씬 더 가까우셨으면서 남은 인생을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건데요? 제발 여기까지만 하시라고 했잖아요. 더 나가면 저희 집안도 무너져 버린다고요. 저희 큰아버지 지금 잠적한 거 알아요? 저는 좋게 얘기하려던 것뿐이었는데 어머님이랑 함께하고 싶다고 지금 몸을 숨긴 상태라고요. 집안은 난리가 나버렸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아직까지 과거에 얽매여서 현실과 구분을 못하면 어떡해요? 그때가 좋았어. 내 겉모습은 늙었지만 마음은 아직 이팔 청춘이라고. 그 사람은 나랑 예전에 클럽을 휘젓고 다니면서 불타는 사랑을 했던 사람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삶의 의욕이 떨어져 버려 지금의 가정을 꾸리게 됐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부탁했잖아. 비밀로만 해주면 지금 이 집을 너한테 넘겨주겠다고. 이 집이 얼마짜리인지 알기나 해? 어차피 병원에 누워있는 그 인간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세상 떠나게 되어 있어. 의사한테 물어보니 가망이 없을 것 같다더만. 기적이 오지 않고서야 회복 불능이라는데 깨어날 수 없겠지.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렇게 되는 거야. 너희 아빠가 왜 저렇게 됐는지 알아? 나를 놓아주지 않아서 그런 거야. 남은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겠다고 짐 싸서 나가려는 걸 계속 붙잡길래 살짝 미쳤는데 계단으로 굴러버리더라고. 곧장 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았더라면 지금처럼 저 정도는 아니었겠지.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함께한 세월이 있으니까 살려줘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 사람과 안 좋은 추억만 있던 것도 아니고 너희들 생각해서 119에 도움을 요청했던 거야. 제발 나 좀 조용히 떠나게 해주면 안 되는 거니? 저희는 시모의 말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동서의 큰 아버님과 시모가 예전에 서로 사랑하던 사이였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지만 가정을 깨면서까지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에게 돌아가려는 시모의 행동은 저희 모두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었죠. 동서는 시모가 중심을 잡고 과거의 일들을 덮어주길 바랐었어요. 몇 번이나 부탁을 했었지만 시모는 동서의 큰 아버님과 계속해서 몰래 만남을 지속해오고 있었죠. 이런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고 싶었지만 행복했던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시모도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만들게 된 거였고 저희는 그런 시모를 말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위층을 바라보면서 다 얘기했으니 그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러자 잠시 뒤 충격적이게도 동서의 큰 아버님이 걸어 나오셨고, 동서는 그 모습을 보며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동서가 큰 아버님의 가슴을 내려치면서 집안이 무너지는 걸 원하는 거냐고 눈물을 쏟아내자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구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나도 과거의 추억에 젖어 저 사람과 함께했던 기억들이 떠올라 죽어있던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 지금도 우리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지. 하지만 나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어질 수 없는 사이야. 더 이상 과거의 추억 때문에 지금의 가정을 버리고 싶지 않아. 아주 잠깐 잘못된 생각을 했었지만 우리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뭐라고? 당신 나랑 지금까지 밤마다 함께 했었으면서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모든 걸 다 버리고 나한테 오겠다고 했었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우리가 저지른 짓이니 처벌을 받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소?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 내 삶을 이제야 찾았는데 또다시 쥐 죽은 듯 살라고? 당신은 무조건 내 옆에 있어야 한다고. 내가 비행기표 끊을 테니까 우리 해외에서 살자. 그만 미련 버리고 나랑 같이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 평생 먹고 살 돈 있으니까 당신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당장 짐부터 챙기자. 미안해. 나는 지금의 내 가정으로 돌아갈게. 당신이랑 나는 여기까지야. 경선아, 큰아버지가 걱정시켜서 미안하다.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다. 동서 큰 아버님이 동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시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자 동서가 시모를 밀쳐 버렸어요. 시모도 이성을 잃어버렸는지 동서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이면서 큰 아버님의 손을 잡아 끌어당겼죠. 결국 시모와 동서는 서로 뒤엉켰고 한바탕 난리가 나자 큰 아버님이 시모의 뺨에 손을 올리면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시모는 동서 큰 아버님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고 저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시모와 동서의 큰 아버님의 바람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래도 징역을 면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동서 큰 아버님을 상대로 소송 중이고 동서의 집안도 이런 사실로 인해 집안이 무너지고 말았죠. 결국 모두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두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와중에 시부가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렸어요. 기쁜 소식이지만 집안의 불행을 알려드려야 한다는 게 너무 걱정입니다. 자칫 더 큰 충격으로 또 쓰러지시게 될까봐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이 되지 못하신 시부는 계속 시모를 찾고 계신 중이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모는 잘못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더 이상 아버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지는 않습니다. 징역을 받고 나오면 혼자 새 삶을 살겠다고 통보하셨죠.
자식들까지 등질 정도로 뭐가 그렇게 힘드셨을까요? 전혀 알 수 없는 시모의 생각에 저희 모두 답답할 뿐이네요. 남편과 서방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벌을 받고 사회로 다시 나오는 순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 거라며 분노를 삭히지 않았습니다.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시모가 과거의 기억에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더 이상의 불행이 생기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하루빨리 시부가 회복이 돼서 모든 일들이 좋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읽어보는 글들이 저에게 많은 위로와 위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한 이야기를 전달하면 조금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글을 씁니다. 저는 천안 사는 여성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건설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건설회사에서 일하면서 같은 회사 사람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불행하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 조실 부모를 했고 남편도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어 엄마와 여동생과 세 식구 단출하게 살고 있었죠. 처지가 같아서 그랬는지 서로에게 깊게 스며들듯 사랑을 했고 그렇게 부부가 되었어요.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동안 외롭게 살았을 텐데 앞으로는 외롭게 하지 않을게. 그 누구보다 너의 편이 되어줄게. 고마워. 자기를 만나 가족이 생겼어. 나한테 가족이란 정말 꿈 같은 존재였는데 자기를 만나서 그래도 엄마도 생기고 여동생도 생긴 기분이야. 내가 더 잘할게. 어머님한테도 그리고 현숙 아가씨한테도.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일만 해. 우리 둘이 따로 나가 살면 참 좋은데. 그럼 엄마랑 여동생 단둘이 살아야 해서 그건 내가 진짜 걱정이 많이 돼. 알지. 난 괜찮아. 오히려 이렇게 복닥복닥 사는 게 좋은데 맨날 혼자만 살아버릇해서 가족이 있는 게 오히려 난 좋아. 결혼을 하자마자 저희는 시댁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남편 없는 어머니가 외로움을 많이 타셨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나가 사는 건 극도로 반대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시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오히려 친해질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시댁에서는 부모가 없는 저를 매우 싫어했지만 남편이 저를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 생기게 되었고 저는 제 가족이 생긴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철천지 고아였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제 엄마처럼 지극히 모셨죠. 아니, 지극히 모셔왔다고 자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현철 씨가 오늘 일찍 들어온다는데 우리 오래간만에 맛있는 거 해먹어요. 너는 오로지 먹을 생각만 하냐? 현철이가 힘들게 돈 벌어온 것도 모르고 그 돈을 다 펑펑 쓰고 싶어? 에휴. 아, 그게 아니라 오랜만에 어머님이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너무하세요. 매번 그렇게 생각하시니. 어머, 언니 웃긴다. 솔직히 음식하는 거 다 오빠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좀 아껴 써요. 거덜날라. 아가씨, 어차피 음식하면 아가씨가 다 먹잖아요. 돈은 오빠 돈이지만 그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머, 언니, 말하는 것 좀 봐, 엄마. 언니 말하는 거 봤지? 아주 웃겨. 지금 나 많이 먹는다고 은근 꼽주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닌데
오해했다면 미안해요. 하여튼 오늘 장 봐올 건데 그럼 제가 알아서 봐올게요. 그럼 다녀올게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남편의 월급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못마땅해 여기셨어요. 매번 돈 거리시며 눈치를 주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꼬박꼬박 대답은 하긴 했지만 마음속에선 엄청 주눅이 들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나가서 내가 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죠. 결혼을 하면서 남편의 권유에 일을 그만두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일에 대한 갈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일을 하면 어떻겠냐고 넌지시 물었어요. 나 다시 일해보는 거 어떨까? 아무래도 집에서 마냥 놀고 있는 것도 좀 그렇고 일만 하다가 집에 있으려니까 찌뿌둥해. 일하는 거 힘들 텐데. 그전에도 많이 힘들어 했잖아. 그냥 집에서 쉬면 좋겠는데, 안 그래? 혹시 집에 있기 싫어서 그래? 아니, 전혀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혼자 버는 것보단 둘이 버는 게 낫잖아. 내가 나이도 많은 것도 아니고 경력 단절될까봐 그래서 그러지.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난 혹시나 힘들까봐 그런 건데. 네가 나가서 일하는 게 좋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나 정말 이래도 돼?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집에서만 있는 게 너무 유용하지도 않고 실용적이지 않잖아. 그래도 우리 둘일 때 좀 벌어놔야지. 그래야 아기가 생겨도 조금 여유로울 것 같아. 자기가 벌어오는 돈이 한정적이기도 하고 괜찮겠어? 너 그냥 편히 집에서 쉬게 하고 싶었는데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그래도 집에서 하루 종일 엄마랑 한숙이랑 셋이서 있는 것보단 나을 거야. 그럼 낮에 할 수 있는 일을 잘 찾아봐서 정하자. 그리고 힘들면 무조건 그만둬야 해. 남편이 걱정했지만 저는 오히려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셨지만 남편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없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냐며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셨죠. 돌아가신 아버님이 여성 편력이 좀 있으셨다 들어서 그런지 어머님은 사사건건 저를 의심하고 괴롭혔습니다. 처음엔 그런 어머님이 안쓰러울 때도 있었어요. 네가 나가서 일하면 나랑 현숙이 밥은 어쩌냐? 네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 일을 해? 할 일도 없을 텐데 나가고 싶어서 안달을 했구나. 겨우 현철이 꼬셔가지고 집에서 나갈 궁리만 해. 네가 벌어오면 얼마나 벌어들인다고. 아이고 답답해 정말.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도 저 결혼 전에 격리일도 했었으니까 취업 자리 알아보면 꽤 많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네 걱정을 왜 하냐? 나랑 현숙이 걱정하는 거지. 뭐 마음에 드는 것도 없는 애가 밖으로만 놔둔다니까. 우라통이 터지지. 일 끝나면 6시니까 끝나면 제값 집에 들어올 테니 걱정 마세요. 저녁 차리는데 지장 없을 거고요. 그냥 아침, 점심만 해 드시면 돼요. 현숙 아가씨도 주방일 자꾸 해봐야 늘죠. 아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주 시미를 네 아래로 보는구나. 이래라 저래라 시키기 바쁘지 아주. 내 머리 꼭대기에 앉지 그러냐? 어머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항상 나쁘게만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는 불가능했어요. 그렇게 전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남편과 같은 회사는 아니었고 조그만 물류회사에 격리로 취직을 했죠. 그래도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퇴근 시간을 어기는 날에는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5분이라도 늦는 날엔
저를 쥐잡아 먹을 듯 했으니까요. 왜 늦게 오니? 6시 퇴근인데 뭐 하다가 이제서야 오는 거야? 너 회사에 남자 생겼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매번 늦어? 그러니까 말이야. 남자 있는 거 아니야? 꾸역꾸역 나가서 일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새언니? 아니에요. 오해하지들 마세요. 6시 퇴근에 집 오면 6시 30분인데 마감이 좀 늦으면 15분 정도 늦을 수 있잖아요. 아니 왜 늦냐고 그러니까. 매번 똑같이 퇴근하고 똑같이 마감하면 안 늦을 걸 가지고 왜 늦는지 바른대로 말 못해? 어머니, 억지 쓰지 마세요. 그날그날 마감 정산이 틀린데 그럼 조금 늦을 때도 있는 거죠. 어머님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모르세요. 얼씨구, 지금 늙은 시엠이 사회생활 안 해봤다고 무시하는 거냐? 아주 웃긴다 너. 그래, 이게 네 본색이지? 현철아비도 이랬었어. 허구한 날 늦었다 그러면 온갖 핑계는 다 대고 그랬지. 너 역시도 그런 거 아니야? 감히 누구를 속여? 어디 나를 속이려 들어? 아니라고요. 오늘 정산할 게 많아서 늦은 거 맞고요. 현철 씨한테 부끄러운 짓 한 적 단 한 번도 없으니 염려 놓으세요. 매번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으니 항상 곤란하였죠. 남편도 본인의 어머니가 잘못한 걸 알고는 있었지만 집안에 괜한 분란을 만들까봐 매번 참는 듯 보였어요. 그러면서 저와 시어머니 사이는 점점 삐그덕거리기 시작하였죠. 지겨운 일상이었어요. 언제까지 어머님 저렇게 트집 잡는 꼴을 봐야 해? 한두 번이 아니야. 일할 때마다 저렇게 의심하시니 내가 살 수가 없어. 미안해. 우리 엄마가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 돌아가신 아빠가 좀 엄마한테 상처를 많이 주셨거든. 네가 이해해. 근데 왜 나한테 그런 프레임을 씌우냐고. 어머님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어머님은 내 말 들으려 하시지도 않아.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부정한 것처럼 몰아가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러지. 자기도 중간에서 힘들겠지만 어머님께 말 좀 확실히 해줘. 남편은 가운데서 괜히 난처해지는 일이 많았어요. 저조차도 그런 남편에게 서운한 날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어느 날 가뜩이나 시어머니와 사이도 좋지 않은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건설회사에서 아랍지사로 발령을 낸 것이죠. 아랍으로 출장을 갈 시에는 최소 적어도 3년, 길면 7년까지도 꼼짝없이 아랍에만 있어야 하는 걸 전 잘 알기에 남편을 말렸습니다. 남편이 있는 지금도 힘이 드는데 남편마저 없다면 더 못 버틸 것 같았으니까요. 꼭 가야 해?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젠 나도 벌고 하니까 돈에 대해 너무 연연해 하지 마, 어? 최소 3년인데 3년 만에 오는 사람 없잖아, 거의. 못해도 5년은 채우고 와야 하는데 자기 가지 마, 알겠지? 자기 없으면 난 어떡하라고. 그래도 좋은 기회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도 많고 월급이 3배다 3배. 조금만 고생하면 우리 이제 좀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래? 내 부탁 좀 들어줘. 휴가 받으면 무조건 한국 들어올 거니까 너무 걱정 말고, 어? 나 잘할 수 있어. 당신 없으면 나는, 어머님은 어떡하고. 당신만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떨어져 있으라는 거야? 우리 자식 낳아서 나 내 자식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게 하고 싶어. 돈 때문에 연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나 아랍에서 오는 날 무조건 분가하자. 좋은 아파트 사서. 그럼 그때는 자기도 좀 쉴 수 있을 거야. 어? 아무리 말려도 남편은 아랍을 가겠다고 했어요. 본인이 못 먹고 하고 싶은 걸 이루고 살지 못했던 터라 우리 아이만큼은
꼭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키워야겠다고 생각하는 의지가 강해 보였어요. 최소 3년이라고 하지만 거의 5년을 떨어져 있어야 하는 부담은 저에게 크게 와닿았죠. 하지만 저렇게 마음먹은 남편을 말릴 수는 없었어요. 철철이 휴가를 받을 때마다 무조건 한국에 들어온다는 조건을 걸고 저는 남편을 기분 좋게 보내주기로 결심했죠. 시어머니도 대성통곡을 하였지만 남편을 말리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아니, 아랍이라니. 그 먼 데를 현철이가 어떻게 간단 말이야? 그럼 엄마랑 현숙이는 어떡하라고? 아유, 나도 데려가라 그럼. 엄마, 너무 걱정 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도 태산이야. 내가 선택받은 건데 최선을 다해야죠. 한번 갔다 오면 전보다 훨씬 살기 좋아졌을 거예요. 연락 자주 드릴 테니까 너무 심려 마세요. 그리고 민경이 잘 부탁드릴게요. 엄마 딸처럼 예뻐해 주세요. 전 부탁드릴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민경이도 현숙이처럼 엄마가 좀 곁을 내주셨으면 해요. 민경이도 잘하려고 하잖아요. 네? 맨날 너네 마누라 편만 들지? 이 애미는 안중에도 없고 나쁜 자식. 몸 조심하고 다녀오거라. 한국은 신경 쓰지 말고. 남편은 그 말만을 남기고 아랍으로 떠났어요. 처음엔 어떻게 이렇게 날 두고 가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원망스럽기도 했다가 그리움이 사무쳐서 보고 싶기도 했다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집을 일으키기 위해 아랍을 간 남편에게 존경심을 갖기로 했죠. 그렇게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려고 저도 악착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부르더군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불렀는지 얘기를 들어보니 어머님은 역시나 억지를 쓰고 계셨어요. 예, 현철이 월급 통장 네가 관리하지? 지금부터 내가 관리하마. 통장이랑 비밀번호 그리고 도장까지 나한테 싹 넘기렴. 네? 어머님, 현철 씨랑 저 부부예요. 부인이 당연히 남편 월급 관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죄송해요. 이건 못 드려요. 뭐야? 너 지금 날 못 믿어서 못 주겠다는 거야? 누굴 도둑년으로 아나? 아유, 기가 막혀. 우리 현철이가 없으니 아주 날 소 닭 보듯이 보는구나. 어쩜 그래? 내가 내 아들 월급 관리하겠다는데 누가 말려? 당장 내놓거라.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어머님, 억지 좀 그만 쓰세요. 제가 2년 넘게 관리하고 있는 통장인데 이걸 왜 어머님한테 넘기나요? 제가 관리할게요. 그건 현철이 있을 때 얘기지. 네가 우리 아들 돈 어디다 빙땅 칠지 누가 알아? 현철이도 없는데 현철이 돈 너한테 못 맡긴다. 그건 엄마 말이 맞아요. 오빠 돈을 왜 생판 남인 언니가 관리해? 진짜 돈 어디다 쓸 줄 알고. 엄마한테 당장 맡겨요. 억지들 좀 쓰지 마세요. 현철 씨가 저한테 관리하라고 부탁도 했고요. 저희도 다 계획이 있거든요. 이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했지만 밤낮으로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괴롭히는 바람에 결국 전 두 손 두 발 들고 말았어요. 통장과 이것저것들을 챙겨 어머님한테 다 드렸죠. 통장을 드리니 순순히 어머님은 고분고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남편이 아랍으로 가자 어머님의 의심과 집착은 정도를 벗어날 정도로 심해졌죠.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월급 통장까지 주고 나자 이번엔 시어머니는 제 월급 통장까지 관리하려 들었죠. 이것만은 절대 안 될 것 같아 격렬히 거부하였죠.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밤낮으로 뭐하고 싸돌아다니는 건지 어휴. 현철이 없으니까
네가 더 신난 것 같구나. 당장 때려치워 일도. 아니면 통장을 나한테 주던가. 네? 현철 씨 통장까지 가져가 놓고 지금 제 통장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해요, 어머님. 그리고 현철 씨 통장에서 생활비 쓰는 내역 가계부 쓰셨으면 해요. 아무래도 타지에서 일하는 남편 돈인데 함부로 쓸 순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인연이? 날 가르치려 들어? 현철이 없다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 이거지? 내가 설마 우리 아들 돈을 흥청망청 쓸까봐? 아니, 언니 웃기네. 아주 오빠 없으니까 엄마한테 또박또박 말대꾸나 하고 이래서 집안 배경 무시 못하지. 없이 자랐으면 고분고분하기라도 해야지. 어따 대고 어른한테 또박또박 말대꾸해요. 오빠 가기 전에 이혼시켜야 했는데 오빠가 깜빡 속았지 아주. 아가씨, 말 조심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제 통장까지 관리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아가씨야말로 손윗사람 대우 좀 해줄래요? 너 하여튼 회사 다니면서 무슨 건더기 하나라도 걸리기만 해. 그 길로 유저를 낼 테니까 알겠어? 분명 남자 있어 저거. 매번 의심하고 모욕하는 어머님을 참을 수 없었지만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였기에 꾹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머님의 모욕은 더 심해졌죠. 물론 시누이도 함께요. 이 시기가 빨리 지나 현철 씨도 한국에 귀국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 날이 있을까라고 희망만 품으며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있었어도 어머님은 철저히 저를 배척하셨지만 남편이 없으니 더더욱 저는 그 집의 이방인이었죠. 맘 같아선 정말 따로 나와 살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놔주지도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하소연을 하였죠. 남편도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통화가 반복되자 전 타지에 있는 남편이 점점 원망스러웠어요. 멀리서 저렇게 고생하는 남편이지만 집에서 맨날 있는 갈등이나 남편한테 하소연해도 달라지지 않으니 남편과의 결혼이 후회스러웠죠. 차라리 어머님과 따로 떨어져 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어차피 저 보기 싫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근처에라도 방 하나 얻을게요. 저도 이렇게 의심받고는 못 살아요. 나가서 네가 뭔 짓을 할 줄 알고? 내가 널 내보내. 현철이 올 때까지 절대 못 나간다. 알겠어? 아니 그렇게 떳떳하면 회사도 뭐고 다 그만두고 집에만 있던가. 나가서 네가 외간 남자한테 꼬리를 치는지 누가 아냐? 눈웃음 살랑 쳐대면서 안 그래? 그런 모욕적인 말 좀 그만하세요. 도대체 저를 뭘로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가씨나 단속하세요. 맨날 짧은 치마 입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는데 아가씨 걱정은 하나도 안 되시나 보죠? 어머니 그거 아집이고 집착이에요. 알아요?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라. 내가 너 편하게 살게 놔줄 줄 알아? 절대 그렇게는 못하지. 넌 내 손아귀에 있어.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그럼 그만하실래요? 저 회사 안 다닐 테니까 의심 그만하실 거냐고요. 저 회사 안 다녀도 집안일에 일절 손 안 댈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집안일이야 뭐. 네가 그런다고 손 뗄 수야 있겠냐? 그럼 이 늙은이가 하리?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거라. 네가 어디 가서 뭐라고 다니는지 내가 알게 뭐야? 회사 간답시고 외간 남자 만날지 누가 아냐고. 그만둘 거면 당장 그만두거라.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바니까. 알겠냐?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구나. 결국 전 어머님의 그 억지를 뿌리 뽑기 위해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 제 능력을 보여주고 자리를 잡고 싶었지만 매번 저렇게 의심하는 어머님 때문에
정신건강을 위해 포기하였죠. 오히려 집에 있으니 어머님은 전보다는 저를 덜 괴롭히는 듯 했어요. 그렇게 조금 조용해지나 싶었을 쯤 은행에 다녀온 어머님이 어느 날 노발대발 하시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뭔지 들어보니 저조차도 기가 막혀 이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의 머릿속을 보고 싶었죠. 아니, 기가 막혀? 너 여기 앉아보거라. 아니, 현철이가 항상 보내오는 돈이 700만 원인데 왜 이번 달엔 300이야?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월급 관리는 어머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 지난번에 어머님한테 통장 드리고 아예 현철 씨 월급은 보지도 못했는데 지난번 전화로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현철 씨가 안 보낼 린 없고요. 네가 현철이 시켜서 400만 원 네 통장으로 받은 거 아니야? 우리한테 300만 보내라고 한 거 아니냐고? 바른 대로 말 못해?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제 하다 돈 의심까지 하는 거예요? 어머님 그 정도면 증증이에요. 병원 좀 가보세요. 그리고 돈을 빼돌리긴 누가 빼돌려요? 아가씨랑 어머님이 돈 같은 거 조금씩 빼돌리는 거 제가 눈 감아준 건 생각 안 나나요? 네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현철이가 생활비를 적게 보낸 만큼 이제 우리도 달라져야겠다. 안 그러니? 이제 네 밥상머리에 불만 갖지 말거라. 이건 다 네가 자초한 일이니까 알겠어? 아주 여우같이 은근히 돈이나 빼돌리는 나쁜 년. 제발 그만 좀 하라니까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 정도면. 제가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네요. 정말. 이렇게 소리치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의심, 집착, 절 가족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괴로웠죠. 어머님은 그 후부터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묘하게 신우와 본인, 그리고 저 이렇게 밥과 반찬이 달랐죠. 매번 저에겐 인스턴트 식품이나 사발면을 주었고 본인들은 외식을 하거나 제가 시장 보는 틈을 타서 고기를 구워 먹곤 했어요. 초등학생도 안 하는 짓을 제가 이 집안에서 당하고 있던 것이었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면 이미 집엔 연기와 고기 냄새가 가득했지만 신우이와 어머님은 모른 척 시치미를 떼셨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님, 혹시 아가씨랑 고기 구워 드셨어요? 저도 고기 좋아하는데 왜 저 없을 때만 드시는 거예요? 네? 무슨 소리냐? 옆집이 구워 먹나 보지. 우리가 그럴 형편이 되니? 현철이가 700에서 300으로 돈을 확 줄였는데 어떻게 고기를 구워 먹어? 배고프면 사발면이나 끓여 먹어라. 옛날엔 그런 것도 못 먹고 살았어.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니? 매번 이런 식으로 시치미를 떼시는 어머님을 보면 어이가 없었죠. 전 제가 모은 돈 이외에는 아예 생활비나 돈 구경을 못했어요. 어머님이 남편의 돈을 틀어지고 안 주셨기 때문에요. 그 돈으로 신우이가 허튼 짓을 하는 것에도 돈을 대주고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와 반면에 저는 매번 돈에 허덕이는 하루하루가 되었죠.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싶었어요. 그러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면서 도저히 이대로 못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아가씨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보고 매일 밥에 김치, 그리고 사발면만 먹으라고 하면서 어떻게 아가씨랑 어머님은 매번 외식하거나 저 없을 때 고기를 구워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진짜 유치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너무 억울해서 말은 해야겠어요. 안 먹었는데? 너 무슨 꿈꾼 거 아니냐? 현철이가 어려진 만큼 우리도 허리띠 졸라 매야지, 안 그래? 안 그러면
힘들게 벌어온 돈 흥청망청 쓰게 되지 않겠니? 사발면도 고맙다고 생각해. 네가 우리 현철이 아니면 이런 데고 받고나 살 수 있어? 저도 제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당신이 못하게 한 건 아니에요? 진짜 못 살겠네. 당신이 끝이 궁금하네요, 정말. 아니, 이제 이 집 며느리 노릇 안 해요. 그냥 현철 씨랑 끝을 내더라도 이젠 할 말은 해야겠어요. 이제 대화할 가치도 없다고 느껴지네요. 언니, 지금 우리 엄마 협박하는 거야? 오빠가 이걸 보고도 언니랑 혼인생활 유지할 것 같아요? 착각 마셔. 한국 들어오면 어떻게든지 바로 이혼시킬 테니까. 우리 오빠는 새 장가 얼마든지 들 수 있다고요. 아주 주제 파악도 못한다니까. 너 안 닥쳐? 이게 어디 어린 게 함부로 누나를 굴려대며 나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너네 엄마가 널 그렇게밖에 못 가르쳤지? 그렇게 신우의 뺨을 세차게 날리고 이성을 놓아버렸죠. 새 장가라니. 도대체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저러는 걸까요? 단순히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라면 정말 일찍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원망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남편과 끝을 내더라도 이 집과 오늘 사다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전 그날 눈에 보일 게 없는 듯이 행동했어요. 예쁨은커녕 인간 대접도 못 받는 제 자신이 비참하고 싫었거든요. 제가 신우의 뺨을 날리자 시어머니는 눈이 돌았는지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네가 미쳤지? 감히 우리 딸 뺨을 날려? 네가 뭐가 잘났다고 뺨을 날려 날리길? 이제 넌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이 미친 게? 네가 날 때려 감히? 너 내가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절대 가만 못 있어. 엄마, 나 뺨 빨개졌지? 이거 안 나? 당신이 계속 나한테 이러면 나도 똑같이 인연한테 할 거야. 이제 나도 가만 안 있어. 이젠 안 참는다고.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자마자 제가 신우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댔죠. 저의 발광하는 모습에 놀랐는지 시어머니는 얼른 제 머리채를 놓아주었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저의 이런 모습에 시모와 신우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눈치였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당신이랑 저녀는 날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도대체? 현철 씨도 아빠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나 좀 불쌍하게 생각해주면 안 되니? 너랑 너네 엄마 나 왜 그래 정말? 왜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한테만 이러는 거냐고. 난 진짜 내 가족처럼 잘하려 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따위야? 닥쳐. 난 네 자체가 싫다. 싫은데 이유 있어? 우리 착한 아들 꼬셔서 결혼까지 했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해. 내 사랑받을 생각 말고. 그리고 알 게 뭐냐? 일하면서 외간 남자랑 바람났을지? 불결해 아주. 내가 너 같은 거 한두 번 본 줄 알아? 딱 네 팔자가 그래. 아줌마, 억지 좀 쓰지 마세요. 모든 걸 걸고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매번 어떻게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 모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얼씨구, 엄마, 이 여자 말하는 것 좀 봐. 정말 가증스럽게 짝이 없지. 분명 오빠 돈도 자기가 빼돌리고 안 빼돌린 척 했을걸? 반말하는 것 좀 봐. 닥치라고 했지? 너 맞고 싶어서 환장했니?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아줌마도 오늘 한번 같이 죽어봐. 그렇게 주저앉으며 싸우고 있을 때 현관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아랍에서 3년 후면 돌아올 것 같은 남편이 1년도 채 안 돼서 돌아온 것이죠. 한국에 있던 사람이 꼭 아랍을 가고 싶어 해서 남편과 바꾸게 된 것이었어요. 남편도 저 혼자만 두고 막상 아랍을 가니 마음이 불편하여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하였고요. 그렇게 남편은 1년도 채우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올 날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어요. 남편은 제 모습과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의 모습을 보고 이미 다 예감하는 듯이 저를 꼭 감싸주며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민경이를 이렇게 대했다는 거야? 니들이 사람이야? 더 이상 긴 말 필요 없겠네. 민경이가 전화로 힘들어했을 때 이 정도인 줄 몰랐는데 진짜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너무 소름 끼치고 싫어요. 저 민경이랑 나갈게요. 이제 다신 안 와요. 아니 현철아,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아니 이건 네가 단면만 보고 지금 그런 거야. 얘가 얼마나 못된 앤데. 아니요, 전 민경이 믿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엄마랑 현숙이한테. 내가 아끼고 아낀 가족이 가장 큰 가해자였다니 소름 끼쳐요. 아니 오빠, 오해라니까? 세원이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데. 우리가 오빠 가족이잖아. 저 여자는 피도 안 섞인 사람인데 지금 저 여자 눈물쇼에 속는 거야? 아니지? 엄마가 오빠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당신 없을 때 어머님의 의심 집착, 그리고 먹을 걸로 인한 사람 자존감 무너뜨리기, 툭 하면 이혼 종용. 나 도저히 못 살아. 당신이 만약 여기서 나 선택 안 한다면 우리 이혼이야. 나도 이제 행복해지고 싶어.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난 언제나 네 편이라고 했잖아. 이제 나가자. 더 이상 이런 대우 받고 살 필요 없어. 그리고 미안해. 너만 두고 가서 너 힘들게 해서. 더 이상 엄마랑 현숙이랑 말 섞고 싶지 않아요. 아들 하나 없는 셈 치세요. 전 민경이랑 이 집 나가겠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최근 2년간 직업도 없는 백수인 신우와 어머니에게 모든 경제적 지원을 싹 다 끊어버렸죠. 그리고 저희는 바로 살 집을 알아보았고 남편에게 왜 이렇게 빨리 왔냐 물으니 마지막 제 통화 목소리가 그렇게 슬펐다더군요. 너무 신경이 쓰여 일을 할 수가 없었대요. 마침 한국에 있던 직원도 아랍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남편이 이때다 싶어 한국에 왔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언제 끝날지 몰랐던 이 감옥 같은 시댁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남편에게 전화로 애원하고 사정하였지만 한 번 다친 남편의 마음을 열기란 쉽지 않았죠. 그리고 전 지금까지 제가 받아온 정신적 고통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죠. 그동안 당한 부당한 대우들과 경제적인 것들까지 모두 청구하는 소송 말이에요. 남편은 그동안 제가 당해온 세월을 공감해 주듯이 위자료 소송을 도와주었어요. 내가 다 설명하마. 아니 나는 그 못된 것이 돈을 빼돌린 줄 알고 그랬던 거지. 엄마 마음 모르겠냐? 하나부터 열까지 너 걱정만 하니까 걔를 의심도 하고 그랬던 거지. 어떻게 걔한테 그렇게 조종을 당했길래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핑계 대지 말아요. 엄마는 그냥 괴롭힐 상대가 필요했던 것 뿐이야. 아빠가 살면서 엄마한테 썩인 속을 어디 풀 데가 없어서 민경한테 푼 거지 안 그래요? 다신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힘들게 한 거 그동안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내가 너 없인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아빠도 죽고 엄마가 믿을 건 너 하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살라고?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죠. 현숙이도 있으니까 둘이 의지하고 사세요.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요. 이만 끊을게요.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 많은 위자료를 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다 너를 위한 일이었다는 걸 모르니? 정말 이럴 거야?
엄마가 집을 팔아서 위자료를 대던지, 현숙이 보고 일을 해서 갚으라고 하던지, 그건 알아서 해요. 이제 끊을게요. 그렇게 남편과 시댁의 연은 끝났습니다. 남편의 확고한 결정 끝에 그래도 이렇게 둘만 있게 되니 제 마음이 오히려 너무 편해졌어요. 그리고 전 다달이 신우에게 위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청구한 금액에 비해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이렇게라도 받아야 제 속이 시원했거든요. 그동안 팔다리 멀쩡한 신우이가 이 집에 기생하며 빼돌린 오빠 월급과 어머님과 함께 나를 종부리듯 부린 대가치곤 가볍다고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응징을 하니 마음은 편했어요. 남편 또한 저의 편이 되어주어 위자료 소송도 편하게 끝낼 수 있었죠. 남편과 저는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시댁과의 연락을 아예 차단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결혼 후 생기지 않던 아이도 들어서고 오히려 저희 세 식구가 더 단단해지는 가정이 되었답니다. 지금은 아이도 낳았고 남편이랑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어요. 친정과 시댁이 없다 보니 명절이면 세 식구 해외여행도 가고 오히려 즐길 수 있는 삶이 더 많아져서 좋기도 하답니다. 간혹 내가 괜히 천륜을 끊어놓은 것이 아닐까 하여 남편에게 은근슬쩍 물어봐도 남편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도 않다고 딱 잘라 말해주어요. 그래도 남편이 남의 편이 아니라 얼마나 다행인지.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내가 그때 어떻게 시집살이를 버텨냈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제 자신이 대단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해요. 글을 축약해야 해서 쓰다 보니 많이 축약되었지만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제 상처는 아물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나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저를 선택해 주었고 덕분에 아이도 낳고 지금은 정말 제가 원하던 가정을 꾸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바랬던 가족, 지금이 가장 완벽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족한 글솜씨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옷 따뜻이 입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 일을 하고 있는 50대입니다. 벌써 결혼 30년이라고 하니 참 세월이 빠른 것 같네요.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접하면서 저도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 이런저런 시집살이를 다 해왔지만 사실 요즘 들어서 제 삶을 뒤늦게나마 찾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남편은 교수로 일을 했습니다. 30대까지는 일반 직장인이었던 남편은 돌연 자신의 꿈을 찾겠다며 갑자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0여 년의 결혼 생활 중에도 저는 쉴 틈 없이 일을 했는데 남편은 꿈을 쫓겠다며 직장을 그만두었고 결국 생계는 저의 몫이 되었네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편의 이런 생각을 지지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보, 사실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는데 나 다시 공부 시작하고 싶어. 지금까지는 생계 때문에 하기 싫었던 일을 했지만 남은 시간 동안에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고 싶어. 갑자기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생활을 어떻게 하고요? 그게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당신도 일을 하니까 조금만 아껴서 생활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릴 적부터 내 의지와는 다르게 일을 하다 보니 지금은 너무 고단하고 힘드네. 내 꿈을 지금이라도 찾아야 할 것 같아. 대신 내가 정말 교수가 되면 그 다음부터 생계는 문제 없잖아. 10년만, 딱 10년만 고생해줘. 그렇게 결심한 걸 어쩔 수 없죠. 그래요. 당신 그렇게 원하던 건데 제가 못 도와줄 건 없죠. 한번 결심한 거 열심히 해봐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하기도 했지만 꿈을 포기할 생각은 없는 듯 보였어요.
다행히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학교를 다니는데 들어가는 돈은 남편이 이미 조금씩 모아두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생계를 책임진다는 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직장이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앞날은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나만 고생하는 건 아니니 좀 더 버텨보자는 생각을 했었죠. 정말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이들을 이곳저곳 맡겨가면서 야근이며 주말 근무며 거절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저의 그런 노력과 마찬가지로 남편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죠. 여보, 요즘 공부하는 건 어때요? 시험 기간이라 많이 힘들죠? 늦게 공부 시작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 아무리 책을 봐도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아서 큰일이야. 벌써 수십 번은 더 봤는데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당신도 참 고생이네요. 이래저래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런가 봐요. 아이들은 걱정하지 말고 당신 공부에 집중해요. 집에서 공부하기 힘들면 도서관에라도 가서 공부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당신 그래도 괜찮겠어? 그래도 내가 있어야 아이들도 같이 볼 텐데. 괜찮아요. 아이들도 이제 둘이서 같이 노니까. 당신은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공부에만 집중해요.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볼게요. 시험 기간이면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오곤 했고, 저는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생활을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으로 한 만큼 남편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시험이 끝나더라도 늦은 밤까지 연구를 하고 학습하는 데 몰두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자신의 꿈을 꼭 이루기를 누구보다 간절하게 소원했어요. 사실 이런 남편의 태도에 처음에는 시댁에서 제 눈치를 정말 많이 보셨죠. 어미야, 미안하다. 내가 우리 아들 공부를 제대로 못 시켜서 이게 한이 됐나 보다. 아휴, 그래도 가장이란 게 갑자기 꿈 타령이나 하다니.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돈 벌고 있고 지금은 힘들지 않아요. 그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꼭 꿈 이룰 거라 생각해요. 아휴, 내가 정말 속이 다 상한다. 네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해서 그러지. 나중에 우리 아들 교수 되면 너도 좀 편안해질 테니 조금만 더 참아다오. 네, 어머님. 저도 잘 도울게요. 시댁에 가도 시댁 식구들은 제 눈치를 보느라 바빴고 그 흔한 명절 음식 한번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 시댁의 태도에 저는 감사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얼른 남편이 잘 되어야 하겠다 생각을 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남편과 시댁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제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고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남편은 점점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오래 걸릴 것만 같았던 조교수도 금방 달 수 있었고 연구 결과도 좋아서 부교수까지 될 수 있었죠. 남편이 학업을 마치고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당신, 이제는 벌이도 있으니 생활비에 조금 보태줄 수 있어요? 아이들 학원비도 그렇고 요즘 물가가 올라서 내 벌이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그래요. 아, 그래? 근데 어쩌지? 지금까지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빚을 갚느라고 지금 당장 생활비는 좀 힘들 것 같아. 도와준 사람이요? 여보, 지금껏 고생한 건 전데 아니 조금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아직은 자리를 잡느라 힘들어. 남편은 교수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다며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어요.
다행히 아이들도 공부를 잘해서 학원을 그만두고 난 후에도 알아서 스스로 공부를 했지만 아이들이 점점 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가정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몇 학년 몇 반인지조차 모르고 있었죠. 이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너무나 화가 났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참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교수 자리까지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고마워했던 시댁 식구들도 남편이 교수가 되니 바로 태도를 바꿨죠. 아범아, 요즘 힘든 건 없니? 교수라는 게 정말 힘든 직업이더구나. 어쩜 그 직업을 이렇게나 열심히 하다니 장하다 장해. 어릴 적부터 똑똑했는데 결국 네가 해내는구나. 어머니, 이제 어머니 고생 끝이에요. 다 어머니가 저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죠. 어머니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어요? 아이고, 제일 고생한 건 너지. 공부하느라 얼마나 애가 썼어. 어미야, 애비가 요즘 기운이 없는 것 같은데 너는 애비 음식 잘 안 챙겨주니? 어머님, 저처럼 챙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아니, 네가 잘 챙겨주는데 이렇게 사람이 삐쩍 마른다니? 그리고 너는 꼴이 이게 뭐니? 교수 아내면 교수 아내답게 하고 다녀야지. 촌스러워서 영 못 봐주겠구나. 이제는 주변 이목도 생각해서 다녀야 하는 거야. 제가 뭐가 어때서요? 남편은 요새 맨날 밖에 나다니느라 힘든 거지? 잘 안 챙겨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얘가? 네가 그러니까 애비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마른 거 아니니? 여자가 너무 독하면 남자는 밖으로 도는 법이다. 네가 살살 얘기하면 애비도 어련히 가정에 잘하지 않겠니?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지 원. 어머니, 됐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은 듣는 척도 안 해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챙길게요. 에휴, 네가 이래나 저래나 고생이 많구나. 시댁에서의 대접은 한순간에 바뀌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죠. 남편이 교수가 되었다고 해서 제 삶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었거든요. 대신 시댁은 점점 더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시댁은 차도 바뀌었고 집안 집기류들부터 가정 가구들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새 것들로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은 그때까지도 혼수로 가지고 온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죠. 그나마 중간중간 고장난 가전들을 바꿨지만 돈이 여유롭지 않으니 중고나 아니면 중소기업 제품으로만 바꿔야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가정을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때까지도 남편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당신 이제 수영이 고등학교 가는 거 알죠? 애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당신이 이쪽으로는 잘 알고 있으니 한번 이야기 좀 해봐요. 아, 그런 거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무슨 이야기를 해?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 고등학교는 무슨? 대입할 때나 잘해야지. 요즘은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대학 준비를 한대요. 당신이 좀 가서 이야기도 좀 해봐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뭐해? 거기다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바깥일 하는 나한테 집안일까지 돌보라고 하는 거야? 아니,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당신은 애들 아빠 아니에요? 애들이 자기 진로 때문에 고민한다는데 같이 고민을 해주지 못할 망정? 참나? 내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한간 당신이나 애들 신경 쓰고 제발 내가 좀 신경 안 쓰게 좀 할 수 없어? 뭐라고요? 아니 도대체 누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애들 일인데. 남편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에는 소홀해졌습니다. 반면에 저희를 제외하곤
시댁 식구들은 매 여행이며 비싼 음식이며 저는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게 되었죠. 처음에는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을 누가 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이지 남편이 가정까지 등한시할 줄이야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죠. 남편이 점점 가정에 소홀해지면서 저는 홀로 가정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서 20년 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라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었어. 아직 애들 학교도 다 마친 상황이 아닌데 생활비 좀 주면 안 돼? 뭐? 생활비? 그동안 돈 한 푼도 안 모았어? 얼마나 줘야 하는데? 100만 원이면 되겠어? 100만 원? 아니 여보, 우리 가족 4명인 건 알고 있어? 그걸로는 매달 밥값도 모자라겠어. 좀 더 줘야지. 당신 진짜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100만 원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어차피 애들 저녁까지 학교에서 다 먹고 오는데 1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아? 거기다가 나도 집에서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집값이 나가기래 아니면 애들 학원비가 나가기를 해. 100만 원이면 충분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일 그만뒀다고? 당신 앞으로 일 안 할 생각이야?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당신 공부하면서 집안일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을 때 내가 지금껏 애들 챙기고 생계까지 다 책임졌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니 그래서 100만 원 준다고 하잖아. 이거마저 싫으면 간두던가. 남편은 그동안의 저의 노력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만 입금을 해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공과금이며 여러 가지 비용을 처리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었고 저는 종종 남편에게 생활비를 조금 더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떻게 아셨는지 시어머니께서도 저에게 전화를 해 교수 아들 스트레스 준다며 폭언을 퍼부었어요. 너는 어찌 된 게 남편 앞길만 막으려고 난리니?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세요? 아니, 생활비가 모자라면 건강한 네가 나가서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생활비를 달라고 해? 어머님, 지금까지 제가 다 책임진 거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게 된 건데 조금 생활비를 낼 수도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어머님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할 일인가요? 예, 나는 네 시애비가 돈 한 푼 안 줘도 우리 아들 교수 만들었다. 근데 너는 지금 고작 생활비 안 준다고 징징대는 꼴을 보니 내가 한 소리 안 할 수가 없구나. 네? 어머님, 남편이 교수 된 건 남편도 노력해서이지만 저도 집안일에 신경 안 쓰도록 노력해서도 있다고요. 고작 생활비라뇨? 남편도 같이 가정을 꾸린 건데 책임은 있어야죠. 아유, 네가 이렇게 독해 먹으니 남편이 집에 신경이나 쓰고 싶겠니? 정 생활비가 모자라면 나가서 막일이라도 해라.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며 이야기를 했고 나가서 막일이라도 하라는 둥 남일 보듯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황당했지만 아직 아이들이 고등학생이었고 한창 중요한 시기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남편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어요. 예, 너는 지금도 우리 교수 아들 스트레스를 주니? 아니 어떻게 볼 때마다 이렇게 야여가니? 어머님, 저희 집에서 밥 안 먹은 지 꽤 됐어요. 챙겨줘도 먹지도 않고
집에도 들어와야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생활비도 아주 적게 주고 제가 더 힘들어요. 뭐? 내가 무슨 생활비를 적게 줘? 그 정도면 많이 주는 거지. 당신 나가서 지금 100만 원 벌어봐. 벌 수 있나? 당신 나이에 어디 써주는 데나 있겠어? 당신, 우리 아직 아이들도 안 컸는데 100만 원이 말이나 돼? 거기다가 당신 월급도 받는데 어느 정도는 생활비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집에 가기래. 아님 집에서 밥을 먹기래. 집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그 정도 주는 거면 내가 예수인 거지 무슨? 당신 공부할 때 뒷바라지 내가 다 했어. 도시락 필요할 때 도시락 싸주고 시험 볼 때도 영양제 꼬박꼬박 챙겨주고 집안일 신경 쓰지 않게 알아서 다 챙기고 그건 상관도 없다는 거야? 어머 얘 좀 봐라. 남편이 큰일 하겠다는데 그거 조금 뒷바라지 했다고 유세 떠는 거니? 그 값을 받겠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아니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게 말이 아니니? 네가 하는 말이 그거잖니? 너 가만 보니까 진짜 톤돈만 하는구나? 왜 교수 됐다고 너한테 떨어지는 게 있을 거라 생각했니? 네 능력을 높여야지. 남편 덕보라고 지금껏 가면 쓰고 행동한 거니? 그래, 어머니 말이 맞아. 당신 그때는 나보고 꿈 이루라고 응원해 줬으면서 이제 와서 왜 딴소리 하는 거야? 꿈 이루라고 응원해 줬잖아. 당신 힘들 때 곁에서 묵묵히 지지해 줬고, 그럼 우리가 힘들 때도 지지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남편, 아빠로서 도리 아니냐고. 난 도리하고 있어. 생활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말 꺼내지 마.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와의 대화를 모두 차단하고 피해버렸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죠. 문제는 제 아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결정을 하기에는 걸리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생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었어요. 현재의 나이로는 취업을 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저곳 취업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물어물어 알게 된 곳이 바로 파견을 가서 청소를 하는 업체였답니다. 그곳에 취업을 하면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당황스럽게도 남편의 대학교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청소업체에 취업을 했는데 당신 학교에 파견을 나가게 되었어요. 뭐? 우리 학교에? 아니, 청소부로 학교에 오겠다는 거야?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거기로 가라고 하는 걸. 당신이 생활비를 더 줄 거예요, 그럼? 당장 그만둬야지 무슨 소리야? 아니면 다른 곳에 가겠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은 대학에서 하라는 걸 당신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생활비를 올려주면 그만둘게요. 참, 당신 정말? 그래, 생활비는 여기서도 못 주고 일을 하는 대신에 학교에서 마주치더라도 아는 척은 절대 하면 안 돼. 알겠어? 남편은 끝끝내 생활비를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했습니다. 자신이 마누라가 자신의 직장에서 청소를 하는 것보다 더욱 싫었던 것이 바로 생활비를 주는 것이었던 것이죠.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학교에서도 간간히 남편과 마주치긴 했지만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아는 척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남편의 태도에 저는 계속해서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쉬기를 바랐어요. 엄마, 이제 엄마도 쉴 때가 된 것 같아. 아빠도 교수인데 무슨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해. 그냥 아빠한테 당당하게 생활비 달라고 하고
좀 이야기를 해봐. 그 얘기를 들었으면 엄마도 이렇게 일하진 않았겠지. 그렇지만 엄마는 이렇게 몸이 건강할 때라도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엄마가 몸이 좋지 않고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렵다 생각이 들면 알아서 그만둘 테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 자식에게는 사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 일을 안 하고 쉰다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담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모아둔 돈으로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내가 정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들면 그때 돼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더욱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까지만이라도 버텨보자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청소 일을 하던 어느 날 대학 관리자분이 갑자기 청소 요청이 들어왔다며 한번 가보라는 이야기를 해 오셨습니다. 어딘지를 보니 남편 교수실이더라고요. 보통 일과가 끝나고 나서 어쩌다 한 번씩 청소를 갔었는데 낮 시간대에 청소 요청이 들어오다 보니 그 시간대 한간 저에게 가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었죠. 하는 수 없이 저는 청소를 하기 위해서 남편의 교수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문을 두드리고 나오는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자리에는 시모도 있었습니다. 아니, 뭐야? 왜 당신이 왔어? 아니, 넌 왜 여기 청소하러 온 거니? 드디어 티를 내겠다 생각한 거니? 아닙니다. 그냥 청소만 하고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청소 안 해도 되니까 다른 사람 보고 오라고 해. 다른 사람들이 다 바빠서 제가 온 거예요. 그냥 모른 척 청소만 하고 갈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머머, 얘 좀 봐라.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우리 교수 아들 얼굴에 먹칠하려고 일부러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런 거 아니고요, 어머님. 그냥 저도 요청이 와서 청소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지금껏 내 방에 청소하러 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쁘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지금. 당신 정말 내가 했던 말 잊어버렸어? 밖에서는 아는 척도 하지 말랬잖아. 남편은 들어가려는 저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제가 가지고 있던 걸레물을 그대로 저에게 부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오고 가더라고요. 이런 대접을 받고서도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던 찰나에 갑자기 누군가가 급하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야! 너무나 오래되어서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세히 보니 외삼촌이셨어요. 결혼식 때 뵙고 나서는 저도 살기 바빠 보지 못했었고 친정엄마가 아프시면서 몇 번 보고 나서는 연락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삼촌이 저를 부르고 있으니 너무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보다 더욱 깜짝 놀란 건 남편이었죠. 총장님? 막내야! 막내야! 아니, 네가 여기 어떻게 왔니? 그렇습니다. 저희 외삼촌은 남편이 다니고 있던 대학의 총장님이셨습니다. 사실 저희 외가댁은 모두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엘리트였습니다. 엄마는 일찍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외삼촌은 결혼에 대한 뜻이 없으셨죠. 그러다 보니 엄마가 결혼을 해 아이들 낳아서 일을 할 때 외삼촌이 저희를 데리고 돌봐주시기도 했습니다. 외삼촌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조카 중 한 명이었던 것이 바로 저였죠. 제가 엄마를 가장 많이 닮았거든요. 외삼촌과 엄마는 정말 애틋한 남매 사이였습니다. 형제 중 둘만 있었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두 분이서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도 외삼촌과의 연락이 끊기고 말았었죠. 그 외삼촌이 총장이라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막내야, 너 막내 맞지? 아이고, 아니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아니 그건 그렇고 우리 학교에서 청소로 일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거 몰랐어? 어머, 삼촌. 아휴,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저도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연락도 못 드렸었네요. 아, 괜찮다,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무슨 일 있는 거니? 교수님, 아니 왜 이분께 물을 끼얹으셨나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끼얹은 게 아니라, 실수로 그만. 거짓말도 적당히 해.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툭 터놓고 얘기나 해보자. 당신, 갑자기 태도가 왜 그래? 왜? 삼촌이 총장이라고 하니까 실수한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니? 교수님, 이게 무슨 말이죠? 삼촌, 이 교수님, 제 남편이에요. 그때 결혼식에 오셔서 보셨죠? 그 남편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요. 삼촌은 제 말에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곤 저를 바로 데리고 집으로 향하셨죠. 제 안내에 집으로 향하시고는 자식들에게 엄마가 아빠에게 걸레물을 맞은 거 알고나 있냐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엄마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나서서 이혼을 하라고 하니 저도 그동안의 마음의 짐을 덜고 이혼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의 이혼 통보에 코웃음을 치기만 했죠. 당신 외삼촌이 총장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자는 거야? 아주 외삼촌 뒤에 없고 별짓을 다 하네 정말. 이혼이 무슨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이혼하면 당신은 뭘 먹고 살 건데? 집은 있고? 아니면 애들 결혼할 때 혼자 혼주석에 앉아 있겠다는 거야? 애들도 당신이 어떻게 한지 알았어. 그리고 외삼촌이 아니더라도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앞으로 더 살 수 없어. 아니 그래서 어떻게 이혼을 하겠다는 건데? 뭘 가지고 이혼을 하겠다는 거냐고? 당신 지금까지 나에게 부당 대우했던 것들, 생활비 보태지 않고 생활했던 것들, 모든 것에 대해서 이혼을 청구할 거야. 참나. 어디 한번 잘 준비해서 해보든지. 가정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남편은 이상하게 이혼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교수라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 이혼을 요구했을 때 비웃기만 했죠. 저는 굳게 다짐을 하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도 받고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남편과 시댁의 부당 대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마련한다면 승소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당 대우에 대한 증거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선 생활비 입금 내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4인 가족이지만 100만 원의 생활비를 주었고 이것도 지금 몇 년도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피력해 볼게요. 혹시 증거 자료라면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부당 대우를 했던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좋겠죠. 저번에 남편이 학교에서 걸레물을 뿌렸다고 하셨죠? 혹시 학교에 CCTV가 있을까요? 그 부분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혼 준비를 하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라 영상이 남아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경찰에는 남편의 폭력 행동으로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대학교 행정실로 찾아가 신고증을 제출하고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의 이런 상황을 아는지 삼촌은 당시의 영상을 미리 모두 저장해 두셨더라고요.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나서 저는 수월하게 이혼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남편 측 변호사는 실수로 한 행동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진행된 이후부터 통쾌한 복수는 저도 모르게 시작이 되었어요. 당시 영상 확보를 위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남편이 저에게 걸레물을 뿌렸던 것이 소문이 났던 것이죠. 학교 내에서는 남편에 대한 여론이 안 좋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남편의 교수직에 대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시댁에서는 당연히 저의 행동에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할 셈이냐고? 그러게, 당신 처음부터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나왔겠어?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교수라는 사람이 청소부에게 걸레물을 뿌린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1인 시를 하는 게 어디 있어? 이건 교수로서 한 행동이 아니고 당신 남편으로서 한 행동이야? 그거랑 별개 아니야? 그래, 말 잘했네. 내 남편으로서 한 행동은 그래도 된다는 거야? 예, 너 정말 독하구나. 이혼하면 끝난 거지.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게 어디 있니? 너 거기 학교 총장이 네 외삼촌이라고 지금 그러는 거니? 어머님, 저 지금껏 남편을 위해서 참고 또 참았어요. 생활비 쥐꼬리만하게 주는 것도 다 참았고, 청소를 창피하다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는 것도 다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제가 그래서 뭘 잘못했는데요? 지금껏 뭘 잘못해서 당신네들이 이따위 취급을 하는 거냐고? 아니 이게 정말 미쳤네. 남편과 시모는 당장 목덜미라도 잡고 쓰러질 것처럼 소리를 쳤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내 여러 가지 소란이 발생하자 학교 내에서도 여론이 형성되었고 그 흐름을 타서 외삼촌은 남편의 연구 비용에 대한 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남편이 연구가 아닌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신고와 함께 민사 청구를 진행하였죠. 하늘 높은 줄 몰랐던 남편의 콧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몰래 쌓아놓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도 저에게 절반 분할을 해주게 되었고 결혼 파탄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특히나 연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횡령죄와 함께 민사로 인한 배상도 진행을 하게 되었죠. 모든 상황들이 폭풍우가 치듯이 휘몰아치고 난 후 남편은 다시 그 어려웠던 시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지금 교수직도 파면되고 나 다시 직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여보, 제발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뭐? 이제 와서? 당신 내가 정말 힘들 때 힘들어서 제발 도와달라고 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그래 놓고서는 지금 받아주라고 하면 내가 받아줘야 해? 아, 당신 왜 그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분수도 모르고 교수 되었더니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그래, 그럼 그 미친 상태로 그냥 살아. 당신이랑 다시는 볼 일 없으니까. 그렇게 저를 무시하던 남편은 이제는 다시 한 번만 받아달라는 연락을 해오곤 합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이미 지난 일이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된 건데요.
외삼촌은 저에게 정규직을 제시하시기도 했지만 저는 지금의 일에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남편과 재산 분할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그동안의 보상을 받은 것 같네요. 앞으로 어떻게 잘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고 있답니다. 어느덧 50대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